맨유의 어떤 미래, 맨유의 앞으로가 좀 궁금하신 분들, 테나흐가 이끌어가는 맨유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콘텐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길 것 같아요. 좀 긴데, 근데 오늘은 어떻게 팀이 바뀔지, 맨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퍼거슨 이후에 맨유 제국이 다시 한번 건설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분히 한번 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 조금 길더라도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읍시다. 테나흐 잘할까요, 맨유에서? 글쎄요. 리스크도 좀 있긴 한데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감독입니다. 전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테나흐가 뭐 어디서 뛰었고 어디서 지도해가지고 뭐 성적을 어떻게 냈다, 아약스 잘했네 뭐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술 얘기에만 약간 좀 포커스를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면 전버지 아닙니까? 전술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축구 전술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러고 보니까 랑리기 맨유 왔을 때도 그 랑버지라고 해가지고 한번 하셨는데 망했네요. 근데 뭐 맨유야 워낙 많이 무너진 팀이기도 했고 영입도 없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임시로 맡은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디렉팅을 위해서 영입한 사람이지 랑릭은. 말이 길어지십니다. 네? 아니 뭐 내 탓 아니다. 그때 그리고 리스크도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난 모르겠다. 뭐 그건 맨유가 못한 거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 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한다. 좋습니다. 테나흐도 그래서 오늘 도대체 테나흐의 전술이 어떤지 실제 운영의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다음 시즌 맨유가 이렇게 흘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일단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테나흐가 어떤 감독인지 약간의 좀 흐름은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도자 경력의 대부분을 코치로 보내긴 했어요. 저기 스벤테에서도 코치를 계속 맡았었고 PSV에서도 그렇고 이제 바이에른 2군 팀 감독을 했었죠. 그거 제외하고 1군 감독은 고 어헤드 이글스라는 팀하고 위틀레흐트하고 아약스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고 어헤드 이글스는 되게 작은 팀이니까 이번에 어쩌면 점프를 확 한 거네요. 물론 아약스는 되게 좋은 팀이긴 하지만 맨유하고는 살짝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그 테나흐는 프레드 루텐이라고 스벤테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감독이 있었거든요. 그 감독의 오른팔로 유명했어요. 그 감독하고 거의 붙어 다녔거든요. 나 이제 궁금한 거. 뭐야? 혹시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이 테나흐예요? 네. 어렸을 때니까 조금. 너무 어린데? 지금하고는? 그거만 좀 비슷하고 쳐다보지. 지도자 경력 초창기인데 어쨌건 간에 프레드 루텐의 오른팔로 스벤테에서도 코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PSV에서도 코치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바이에른 2군 감독을 할 때 펩하고도 전술적으로 교류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약간 느낌도 펩하고 좀 유사점이 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4부 리그 그 바이에른 리그 우승도 하고 했었거든요. 펩이 이제 테나흐에 대해서 아약스 팀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아이디기 잘하길 바라고 굉장히 토클래스 감독이다. 그리고 볼맛이 있다. 아약스처럼. 볼맛이 나는 축구를 한다. 보기에 재밌다. 좋습니다. 좀 재밌어야 돼 축구가. 테나흐의 성적인 건데요. 여태까지 아약스에서의 성적이에요. 210경기를 맡아가지고 156승. 이게 공식 대회거든요. 승률이 74.3%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승점이 2.35점입니다. 그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네. 그 아무리 아약스가 LADBG에서 강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승률 75%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덜란드 리그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 포함을 하니까 다 포함한 거. 그러면 의미가 더 있죠. 그리고 테나흐가 와가지고 LADBG의 2018-19 시즌, 2020-21 시즌 우승을 했고요. 이번 시즌도 우승이 유력한 상태고요. 저기 하나 2019-20이 없잖아요. 그게 왜 없냐면요. 그때가 단축 시즌이어가지고 아예 종료해버렸어요. 종료해버린 거. 그리고 이제 컵 대회에서도 2018-19, 2020-21 시즌 우승을 했었고요. 물론 이때 2019-20대 4강에서 탈락을 했었고 컵 대회에서 이제 이번에도 탈락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은 뭐 내 시즌을 사실상 맡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풀 시즌을. 리그 우승은 무조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현재도 1위니까 현재도 유력한 상태니까 무조건 했다라고 봐도 되고 컵 대회도 2회 우승하고 그리고 저희 슈퍼컵 우승도 하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리그 랭킹이에요. UEFA 리그 랭킹. 5시즌 성적을 합산해가지고 클럽 랭킹을 짜는 건데 테나흐가 부임하기 이전까지 아약스가 클럽 랭킹 31위였어요. 근데 이번 시즌까지 14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다음 시즌이면은 10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테나흐가 오기 전에는 직전 31위. 이번 시즌 끝나면 10위. 와, 이거는 완전히 점프했죠. 완전 점프네. 완전 떡상을 하는 거네요. 유럽 대항전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걸 보여주는 건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략한 테나흐의 그동안의 커리어, 성취,
이런 걸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체 네. 전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일단 그 테나흐 감독은 빌드업을 중시 여깁니다. 빌드업. 뭐 이게 그가 뭐 아약스 감독들이 다 그렇고 그렇죠. 또 이제 펩 가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렇죠. 예,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다가 빌드업 체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허. 기본적으로는 3백 빌드업을 가져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3백 빌드업. 예, 3백 빌드업을 가져가는데 이게 그 디에슬레틱에서 분석한 내용인 거거든요. 아약스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 빌드업 체계예요. 왼쪽 풀백, 블린트, 그 센터백 2명. 이렇게가 이제 3백 빌드업을 가장 많이 가져가긴 해요. 오른쪽 풀백은 약간 좀 미들로 좁혀서 서고 이걸 가장 인버티드처럼. 예, 이걸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빌드업 체계이긴 한데요. 그 외에도 뒤에도 더 있거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센터백 한 명이 올라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요. 그래서 왼쪽 풀백, 센터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이제 3백 빌드업이 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볼피아나라고 하는 거와 약간 닮아있지만 또 약간 다른. 투엘이 처음 썼던 형태인 건데요. 투엘이 그 도르트문트 감독했을 때 원래 투엘에 바이글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바이글이 이제 굉장히 그 투엘 전술의 핵심이라고 불렸었는데 원래 라볼피아나 하면 센터백 둘이 벌리고 그 사이로 내려오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 팀들이 바이글을 집중 견제를 하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센터백 두 명이 넓히는 게 아니고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면서 바이글이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상대한테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올 때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선수를 막으러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버리면은 그러면은 얘가 쫓아가기도 애매해지고 오른쪽 윙이 쫓아오기도 애매해지고 마킹맨이 애매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이제 들은 거를 잘 이해했나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작전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나볼피아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이렇게 벌리면 풀백도 조금 올라가고 요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볼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미드필더를 내리냐? 볼을 아무래도 잘 차니까 안정적으로 빌드업하러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요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요쪽으로 오더라. 우리 여기 있는 풀백은 약간 요렇게 쓰더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상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나볼피아나면 여기 있는 뭐 2선 쪽에 있는 선수가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렸네. 그러면 자, 이 선수가 이렇게 가기에는 또 여기가 비고 그러면 윙어가 이렇게 가기에는 풀백이 비고 그렇다고 해서 풀백을 잡으러 가면 이 친구가 프리해지고 애매해진다. 이게 아, 두 번 좋은 아이디어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우크스부르크전 한 12라운드인가 13라운드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처음 투엘이 써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전술 방식이다라고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변칙형 라볼피아나라고 막 그렇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저 장면을 한번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뒤에 3명이 이렇게 슬백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3백 중에 저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그 친구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간 거고 저쪽은 풀백이 여기 가운데로 살짝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요 3백을 앞에 보호하고 있는 선수는 센터백인데 올라가 있는 거다. 공격가다 말이야. 그래서 아까 요 설명을 하신 거군요. 좋아. 이거를 테나흐가 한다. 이런 식으로도 빌드업 체계를 가져간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면 상대가 이제 알고 저렇게 막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알걸요? 아닌데. 그긴 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풀백이 올라간 거고요. 이제 오른쪽 풀백이 와가지고 3백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변칙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리긴 하는데 다양하게.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상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술을 가져간다. 어쨌건 일반적으로 블린트가 센터백도 선수니까 기본적으로는 블린트가 가세하는 3백 빌드업을 많이 쓰긴 하지만은 이렇게도 변칙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좋습니다. 역시 전술적인 디테일함이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져간다. 마지막 형태인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둘은 좁혀가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는데 오른쪽으로 빠지죠. 지금 맨 아래에 있는 두 명이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센터백이고 그 위에서 볼을 갖고 움직이는 선수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내려가 있다. 그리고 저 가운데 미드필더처럼 중미로 있는 선수들은 원래 풀백. 여기 블린트도 약간 좁혔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이기도 하는데 되게 다양하네. 형태가. 핵심은 빌드업에 대한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다루는 거를 되게 중시 여기고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 수비수나 이제 센터백들이 다른 포지션이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지.
벨트만은 오른쪽 풀백에서 같이 뛰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블린트는 왼쪽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모두 서는 선수죠. 풀백 예. 다 센터백 다 보죠. 그 팀버도 오른쪽 풀백에서 뛰는 선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풀백에도 뭐 빌드업에 능한 선수인 그 블린트라던가 마즈라이아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쓰는 건 거죠. 마즈라위. 예.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마스체라노를 그렇게 수비형 미드 센터백으로 썼던 그런 거와 네. 이제 아이디어는 닮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고 있다. 네. 그 다음 특징은요, 멀티 포지션과 유연성 및 그 포지션 플레이거든요. 포지션 예. 플레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후방 빌드업에 대한 형태를 얘기하신 거고, 예. 두 번째가 전술의 어떤 유연함인데 한번 예. 얘기 주시죠. 그 선수단 구성에 따라서 역할 분담 부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선수에 맞춰서 조금 맞춤형 전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치. 그게 예. 사실 포지셔널 플레이의 예. 핵심이죠. 그러니까 볼을 많이 터치하는 선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빈 공간 같은데 침투하는 선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중요한 거지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현대 축구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네. 예를 들면 뭐 3-5-2, 네. 4-4-2, 4-3-3 그러면은 너는 수비형 미드필더, 뭐 너는 6번 롤, 8번 네. 롤, 9번 롤, 11번 롤, 7번 롤, 뭐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위치가 중요했다고. 네. 야, 넌 윙인데 왜 자꾸 딴 데를 가? 예를 들면 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점점 현대 축구가 포지션의 파괴 현상이 네. 일어나면서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저희가 가장 아약스 하면 많이 떠올리는 게 이제 2018-19 시즌 그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그때였잖아요. 대용은 이제 볼을 점유하면서 패스를 뿌리는 선수인 거 프랭키 대용은. 지금 바르셀로나가 그리고 있는. 반더베이크는 빈 공간을 들어가가지고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마지막 패스를 주는 선수 역할을 했던 거고, 지혜는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던 거고. 맞아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역할이 중요한 거지 포지션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어디 딱 서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만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롤을 갖고 네. 있느냐. 볼을 소유하는 거냐, 파괴하는 거냐, 흔들어 놓는 거냐, 침투하는 거냐, 뭐 이런 게 훨씬 더 네.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좋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시즌별로 조금 나눴거든요.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 좋아요. 선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그 2018-19 시즌은 두 개가 아예 그냥 나뉘어져 있어요. LADBG하고 챔피언스리그하고 운용을 완전히 다르게 했거든요. 같은 시즌인데 다르네요. 예. 그 LADBG에서는 아무래도 공격 축구를 해야 되니까 최전방에 정통파 공격수를 썼어요. 돌베리를 쓰다가 뭐 훈텔라를 쓰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통파 공격수를 쓰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타디치 가짜 9번을 썼잖아요. 그렇죠. 맞아. 잘했지. 예,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저희가. 예. 그 타디치가 가짜 9번에 서니까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플레이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침투해줄 선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더베이크를 조금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긴 건 거죠. 그렇죠. 그때 네레스나 지혜도 그래서 막 침투하거나 네. 중앙으로 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예. 그때 우리가 그래서 반더비크가 너무 잘해서 예. 와, 맨유 가서 잘하겠구나 그랬는데 망한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용하고 세네가 더블 볼란테어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중원에 힘을 실어주고, 챔피언스 리그니까 LADB처럼 하면 안 되니까, 공격 축구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돌렸다는 거죠. 그럼 확실히 전술적인 유연함, 자기의 어떤 하나의 선수들을 막 몰아넣는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 좋네요. 좋다. 내용 좋다. 이거는 이제 2019-20 시즌이었는데요. 이때 좀 핵심 선수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왜냐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돌풍 일으키니까 이제 뭐 더리우트라던가 더용이라던가 돌베리, 세네 이런 주전급 선수가 4명이나 나갔거든요. 이적했죠. 예, 이적하다 보니까 프로메스라는 베테랑 측면 공격수를 영입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하고 알바레스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에 조금 집중을 했었는데요.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뭐 더영처럼 뭐 점유해주는 선수도 없고 좀 그런 약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쓴 전술이 이제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한쪽 측면에서 볼을 많이 점유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한쪽으로 끌어들여서 과부하라고 하죠. 오버로드가. 그쪽으로 몰리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반대편을 길게 넘겨가지고 그 선수가 마무리하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물론 그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편하겠지만 마이클 조던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농구에서 진짜 많이 쓰는 전술이죠. 농구에서 많이 쓰는 건데 마이클 조던은 특히 제가 네. 잘했죠. 마이클 조던이 볼을 줘요. 마이클 조던이 한쪽으로 다 가. 네. 거기서 드리블을 치거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 와. 막 와가지고 마이클 조던을 잡으려고 그래. 그럼 반대가 비잖아요. 수비 쫙 마이클 조던 쪽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다음에 저쪽으로 딱 패스를 하면 비어있는 곳에서 플레이가 딱 해서 끝. 네. 예. 이거예요. 예. 한쪽으로 쭉 모아놓고 저쪽 비게 하는. 예. 예. 이게 가능한 게 지혜는 이제 플레이메이커형 선수잖아요. 지혜가 이제 길게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프로메스는 약간 좀 스코어러에 가까운 윙포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메스가 마무리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때가 단축 시즌이어가지고 경기 수가 많진 않았는데 프로메스는 LADBG에 2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4도움을 올렸었고요. 지혜는 21경기 6골 13도움. 어허. 도움을 많이 올리고 골을 많이 넣고. 어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허. 프로메스가 5경기 4골 넣었고요. 그리고 지혜는 챔피언스 리그 6경기 2골 5도움. 이때는 아직 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까 빌드업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술을 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2020-21 시즌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이때도 전반기까지는 아직 팀이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일단 뭐 반더비크가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약스 전술에서 중요했던 게 타디치가 가짜 9번 서면은 반더비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빠지면 들어가 버리죠. 예, 근데 반더비크가 떠났잖아요, 맨유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타디치 가짜 9번을 쓰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전반기 때.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에 무려 막 3명, 4명의 선수들 돌아가면서 썼어요. 그래갖고 전반기 때는 조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후반기 와가지고 알레가 오면서 팀이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아하,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알레가 상당히 그 웨스트햄 있을 때는 정말 이거 아니었는데 아약스가 너무 털어버렸죠. 테나우가 위트레이트에서 썼던 선수였거든요. 맞아요. 서로 잘 알았지. 자기 애제자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였고요. 이게 이번 시즌인데요. 이번 시즌에 이제 베르아이스라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윙에서도 뛰고 하는 선수거든요. 어허. 트리플 윙어 시스템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3명의 윙어를 넣는 시스템이다. 예. 베르아이스도 측면으로 많이 빠지고 그리고 타디치, 안토니 이렇게 윙들이 많이 플레이를 하면서 크로스를 많이 제공을 해주면 대신 이제 그 풀백들은 좁혀야죠. 기본적으로 윙포워드가 좁히면은 풀백은 넓게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윙들이 벌리면은 풀백은 좁혀가지고 중원 싸움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3명의 윙어를 놓는 시스템은 결국 3명을 다 윙 쪽으로 넓게 벌리겠다는 것이지. 네. 저렇게 타디치, 베르아이스, 안토니가 벌리면 네. 상대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서는 풀백이 오히려 좁혀서 플레이를 해버린다. 그리고 후라벤베르하고 이제 알바레스가 올라가고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로서는 윙이 3명이어서 측면을 막으려고 했더니 얘들이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침투하네. 예. 그래서 만약 가운데를 메우면 윙어들이 가운데로 좁히고 그럴 땐 또 풀백이 완전 벌린다. 거기다 트리플 윙어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중심에는 알레가 있는 거고. 그렇죠. 강신 공격수인. 버텨주니까. 예. 그리고 헤딩도 따내고 헤딩골도 넣고. 근데 그러면 이런 거네. 아까 타디치 전술도 얘기했으니까 테나흐는 정말 전술적인 유남이 강하네. 예. 만약에 뭐 타겟이 있거나 공중볼이 강한 선수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예. 최대치를 만들어 놓고 그런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스위칭이라든지 다른 어떤 침투 능력을 예. 발휘해가지고 또 만들고. 저희가 전술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짜 얘기한 거예요. 좋네. 그러니까 그 팀 구성원에 맞춰서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선수 탓을 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최대치를 뽑아내려고 하는. 코치만 하던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렇지. 매니저라기보다는 그렇지. 본인이 거기서 막 그 작전판 네. 쓰고 그리고 그 부분이 랑닉하고 완전 다른 부분이에요. 랑닉은 매니저 매니저지.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확고한 전술하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유 선수단이 거기에 맞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말하면은 못 뛰는 친구들한테 막 열심히 전방 압박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만은 테나흐는 코치라던 사람이니까 단장들이 영입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팀을 구성을 하는 건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카운터 프레싱. 카운터 프레싱.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죠. 저희가 얘기하는. 네네네. 예, 아주 압박을 강하게 예. 하고 또 지금은 전방 압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제 4명이 에어싸죠. 이건 랑릭도 항상 그렇거든요. 압박을 할 때는 4명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쇼 카운터를 쓰시죠. 바로. 그렇죠. 빼앗아 가지고 바로 공격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뛰어야 되고 열심히 수비 안 하면은 바로 그러면 내쳐짐을 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그 2016-17 시즌에 그 LADBG에서 16골 넣고 유로파리그에서도 6골 넣으면서 아약스의 그 황태자로 떠올랐던 돌베리 선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선수가 그러니까 2018-19 시즌 전반기에 LADBG에서는 주전으로 뛰었어요. 근데 수비 가담 안 하고 이러니까
바로 그냥 훈텔라르를 주전으로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약간 그가 선수한테 있어서는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골을 이렇게 넣었는데 나를.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타디치 9번 쓰고 결국은 그래서 돌베리가 바로 팀을 떠나게 됐었고요. 흐라벤베르라고 이 선수가 되게 포그바랑 유사한 유형의 선수예요. 스타일적으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흐라벤베르를 더치 포그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선수도 그래서 수비 가담 같은 것들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테나흐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수비 가담 안 한다고 지적하고 막 이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수비 가담을 좀 열심히 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일부 수비형 미드필드에도 세우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머리 큰 애들 많은 맨유에는 진짜 필요한 감독이네. 근데 그게 이제 리스크도 될 수 있죠.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 잘라야 돼. 다 잘라. 맨유는 다 잘라야 돼 한번. 예. 예. 그리고 이제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의 커버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센터백들이라던가 아니면 풀백들이라던가. 그렇죠. 올라가서 하면 예. 뒤가 넓어질 수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의 센터백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풀백이라던가. 정통파 센터백이 좀 없어요. 뒤가 넓게 버렸을 때 따라가거나 수비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있더라도 중용되지 않아요. 슈루스라던가 뭐 그런 선수들. 보트만도 어쨌건 아약스 유스인데 결국 릴 가서 뜬 거잖아요. 맥과이어 큰일 났네. 이건 뭘까요? 지금 저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박스 안에 거의 5명이 있고 그 뒤에도 총 9명이 막 공격에 가담을 하잖아요. 미드필더들도 다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공격진도 쫙 넓게 퍼고 골키퍼 빼고 다 올라와 있는데? 거의 그거 1명, 2명 제외하고는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8명에서 9명까지 공격에 가세요. 8명에서 9명이요? 예. 공격 축구라는 거죠. 너무 뒷방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는 셀 텐데. 예. 어쨌건 그러면서 좌우폭도 상당히 넓히고 공격폭도 예, 그러면서 공격을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공격 숫자를 최대한 많이 가져간다. 저희가 이제 이런 공격 전술 나올 때 요새 채널이라는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공격 채널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까지도 만들어지고 뒤에 또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건 너무한데? 밸런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약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뭐 테나흐 감독 유망수 육성 잘하죠. 유망주 육성도 잘한다. 네. 테나흐 체제에서 아약스 유스팀을 통해서 1군으로 승격한 선수가 마즈라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예, 흐라벤베르흐, 데스트, 뭐 팀버, 렌슈, 브로비 같은 선수들이 있죠. 유망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전 아약스 감독들하고 조금 차이인데요. 적재적소의 베테랑을 활용할 줄 압니다. 원래 그 아약스가 유망주 군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나흐가 부임하자마자 블린트하고 타디치, 약간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락세를 타던 베테랑들을 영입을 했고요. 맞아, 참 그 타디치도 그랬고 예. 블린트도 그랬고 이제는 조금 이제 끝나나 보다 커리어가 이랬는데. 그리고 2019년 여름에도 20대 후반 그 측면 공격수인 프로메스 영입해가지고 아까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프로메스가 부상을 당하니까 바로 이제 겨울에 베테랑인 바벨을 영입을 했었거든요. 라이언 바벨. 딱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다라고 아예 영입을 했던 거였고요. 바벨 지금 터키가 있더라고. 예. 그리고 2020년 여름에도 20대 후반 미드필더인 클라센하고 은퇴를 앞둔 베테랑 골키퍼인 스테켈렌브루를 영입을 했었고요. 이번 여름에도 베르아이스 영입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만 38세 베테랑인 파스페르를 영입했는데 파스페르가 솔직히 말하면 선수 경력 대부분을 백업 골키퍼로 보냈었거든요. 네, 아약스에서 완전히 황혼기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주전으로. 사실 인생 그래야 되는데 예. 마지막에 좀 빛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테나흐 부임하기 이전까지 아약스가 5시즌 연속 평균 연령이 만 22세였어요. 근데 현재는 만 25.3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약스도 그렇지만 테나흐도 유망주를 잘 키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해가지고 뭐 25세 이상은 안 뽑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다. 그 필요한 포지션에는 베테랑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고가 아까 전술연합 때도 그랬지만 열려있네요 좀. 뭐 하나에 막 그게 꽂혀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해. 이거는 뭐 테나흐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중독이라는 거거든요. 요건 나랑 조금 비슷한데. 어쨌건 테나흐가 고헤드 감독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구단한테 요구한 게 감독 사무실 문을 목재에서 통유리로 바꿔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단장이 아니 왜 통유리로 바꿔야 되냐? 그래야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앉아서 오랜 시간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걸 보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죠. 약간 뭐 사실 자랑 느낌보다는 그런 것들이 서로 자극되기도 하고 또 뭔가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줄게. 증명해줄게. 지나가면서 보면 된다는 거죠. 난 딴짓 안 한다. 그럼 우리도요. 이렇게 항상 일하는 거를 밖에 있는 분들이 길 가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다 통렬이로 할까요? 오픈 스튜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은 생각 안 하나요? 눈이요? 예. 눈벌이잖아요. 내가 부끄러워요? 예. 자, 근데 테나흐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쭉 했어요. 앞에 특징도 얘기를 하고.
약간 좀 리스크라고 할까요? 사실 모든 게 다 그러긴 하지만 약간 불안 여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그 피지컬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피지컬 이슈? 뭐냐면요, 그 빌드업을 위해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라던가 풀백 출신들을 센터백으로 보직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조금 높이가 낮은 편에 속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가 파워플레이를 해버린다든지 이럴 네. 때는 약간 좀 뭐 그럴 네.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블린트가 180cm였고요. 센터백으로 뛰었을 때 팀버 179cm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아예 175cm예요. 이게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는 높이와 피지컬 리그잖아요. 밍스 같은 애들 와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면 막 큰일 나겠네. 예. 그런 게 약간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슈가 예. 될 수 있다, 피지컬이. 그리고 이제 선수 관리 문제도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아약스에서는 어쨌건 간에 그 고에드 감독의 부임했을 당시에 테나를 픽했던 사람이 오베르마스였거든요. 아약스 단장이었잖아요. 네, 오베르마스. 네. 저 98때 우리가 정말 이 사이드 쪽에서 정말 엄청난 윙어였죠. 네. 어쨌건 간에 그 오베르마스의 그 보호하에서 선수단 관리를 상당히 강하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한테 무조건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갔었거든요. 오베르마스가. 예. 근데 에고가 강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을 때 이게 관리가 가능할지는 조금 미지수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어쨌든 끌고 가는 것도 있는데 머리 큰 애들이 많잖아요, 맨유는. 예를 들어가지고 흐라벤베르한테 기자회견에서 아예 쓴소리를 했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맨유 선수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포그바의 뭐 그런 맨날 부닥쳤잖아. 무리뉴하고도 그 강한 둘이서 맨날 부닥치고. 그러니까요. 잘라야 된다니까. 그리고 랑닉도 결국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게 현재 선수단 관리 문제. 맞아요. 장악이 안 되고 있다. 선수단이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래서 선수단들은 뭐 포체티노를 원했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날두도 어쨌건 간에 관리가 쉽지 않은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감독 위의 선수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맨유는요, 누가 와도 지금 선수들 이 친구들 데리고 가 안 돼. 그냥 다 잘라야 돼. 그렇죠. 무리뉴도 안 됐고 바날도 안 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 둘이 그 센 사람이 가서도 안 됐으면 한번 정리하고 아니면은 콘테 한번 실험해봐야 되는 거.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일단 지금은 어쨌든 그런 이슈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장기 레이스 검증도 약간 미흡. 왜냐면 그 LA 디비지에는 18개 팀 34라운드 체제예요. 이거는 클롭하고 투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에 부임했을 때 조금 당황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일정이 너무 많다. 거기다가 리그컵도 없잖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리그컵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까 역할이 중요하고 뭐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전술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소규모로 굴려요. 이게 소규모로 굴리면 장점이 전술이라던가 숙련도를 높이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집중력을 확 가져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단점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문제가 되고 저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팀들이 조금 고전하고 있는 거에도 그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분데스리가는 소규모로 운영을 해요, 선수단을. 근데 이게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부상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빠지는 선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규모 선수단을 운영해 본 적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금 리스크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리스크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현재 맨유 선수들이 테나우식 축구에 그래도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특징들은 압박 강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또 후방 빌드업 중시 여기고 뭐 거기에 이제 유연성들이 끼는 거지. 기본적은 그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좌우 풀백을 미드필더처럼 운영을 하는데 미드필더처럼 뛸 수 있는 선수가 완비사카 달롯이 되겠어요, 그게? 완비사카가 중앙 미드필더 가서 태클 계속하면 되잖아. 아니죠. 완비사카는 솔직히 테나식 축구만 센터백으로 가야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 어쨌건 간에 그리고 커버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만 메가이어는 빌드업은 되는 선수인데 커버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맞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 잘라야 된다니까. 근데 돈도 어쨌건 제한적이잖아요. 다 팔고 그 돈으로 다 해야 돼.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전술 다 짜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도 않은 거고.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떠난 다음에 지금 한 10년 됐잖아요. 10년 사이에 몇 명의 감독이 바뀌었습니까? 땜질해가지고 1, 2년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느낌보다 맞아요.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쭉 하고 다시 아니 퍼거슨이 자기의 제국을 건설할 때 1986년에 왔나요? 맨유에? 85, 86 뭐 이 정도 비슷하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초반에 얼마나 경질 위기가 그렇죠. 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막 12위, 13위 막 이러기도 너 하고. 잘라버릴 거야. 예. 팬들도 시위하고 그럴 때 그래서 퍼거슨도 직접 얘기했었죠. 그 시기 때 FA컵 우승 못했으면은 자기 진짜 잘렸다고. 그 FA컵 우승을 할 때 거기서 그 멋진 골을 넣었던 위기의 상에서 골을 넣었던 게 그 어린 선수였다고요. 그러면서 퍼거슨의 자서전 읽어보면 그거 나와요. 예. 결국은 저런 친구들이 미래를 만들더라. 예. 그러면서 또 90년 딱 넘어가면서 또 피크 쳐가지고 제국을 예. 건설했잖아요. 아예 그 퍽의 아이들로 그냥 예. 팀 개편해버리고. 지금 아니 테나가 와가지고 무슨 마술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감독이 와가지고 뚝딱 친다고 하죠. 포그바가 막 수비를 잘해? 아니잖아. 저는 그러니까 랑닉도 그걸 생각해가지고 겨울에 한 명도 영입을 안 한 거라고 봐요. 아 테나에게 좀 여지를 예. 남겨놓는. 차기 감독한테 여지를 아. 남겨주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본인만 생각했으면은 본인이 선호하는 선수 영입을 했을 거예요. 최소 2명은 영입했을 거예요. 아 근데 또 그러면 혼종이 되니 예. 새로운 온 사람한테 판을 예. 처음부터 다 해봐. 실제 그리고 좋네, 랑닉이 좋네. 라이프치히에서 임시 감독했을 때 나게스만이 선임이 확정됐었을 때도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입 안 했었거든요. 저는 워낙 부부지의 컨텐츠 좋아하기도 하지만 맨유의 어떤 미래, 맨유의 앞으로가 좀 궁금하신 분들, 테나가 이끌어가는 맨유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컨텐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길 것 같아요. 좀 긴데, 근데 오늘은 어떻게 팀이 바뀔지, 맨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퍼거슨 이후에 맨유 제국이 다시 한번 건설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분히 한번 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 조금 길더라도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실제로 테나가 됐는데 엄청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알겠습니다.